말씀드립니다. 이왕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거니까 그래도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죠. 저는 지난 주간 운 좋게도 DMZ 지역 근처에서 아주 깨끗하고 맑은 가을 하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 조그만 공원에서 단풍과 은행잎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칠은 더 갈 것 같으니까 주변 공원에라도 가셔서 낙엽을 바라보고 만지는 것도 우리를 조금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뭐 강원도에서는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도 얼었다고 그러네요. 내일은 더 추워질 거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온도차가 극심할 때는 몸조심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변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년 전 1970년 11월 13일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히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노동에 관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해서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전태일 열사 특집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전태일이란 이름을 듣는 것도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생소해서 누군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저희는 그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더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언택트 그 시대에서 더 많아진 택배 물건들 또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건설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태일은 저희에게 울부짖고 있으면서 그 이 50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젊은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우선 그의 인생 짧게 기억해 보면요, 1965년도에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일했습니다. 48년도 생이었으니까 20살이 미처 안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신 공장에는 12살 정도의 어린 여학생들이 16시간 정도 그런 장시간 노동하면서 당시 커피 한 잔 값이 50원이었었는데 그 50원을 일당으로 받는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같이 살게 되죠. 작업 환경도 그 먼지가 워낙 많아서 지금은 뭐 다 없어졌습니다만 청계천에 보면 그 먼지 때문에 폐렴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또 영양이 나빠서 뭐 점심도 제때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굶주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전태일 이분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차비를 뭐 답심리니까 꽤 먼 곳인데도
걸어서 그 돈으로 풀빵을 사서 아이들 먹이고 그 뒤에는 쌍문동으로 옮겨갔을 때까지도 그 고생은 계속 했습니다. 작업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미싱사에서 재단사로 옮깁니다. 물론 월급은 반으로 줄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그야말로 노동조합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그저 바보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작업 환경이라도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도 했죠. 물론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어느 날 우리 전태일 씨에게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손에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게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관련 노동청 또 국회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 할 수 있는 일들 이 청원을 했습니다.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해 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도 없죠. 결국은 1970년 11월 13일 22살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껴안고 자신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회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하는 그 외침을 반복적으로. 그 장례식 날 아들 영정을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사진입니다. 역사적인 사진이고 여러 곳에서 소개됐고요. 또 이것을 찍은 분이 기자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전태일은 병원에서 죽음 직전까지 어머니한테 마지막까지 한 얘기가 제발 공장에서 죽어가는 어린 여공들 위해 엄마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소선 여사입니다. 평생 노동자의 어머니로 사셨습니다. 돌아오는 13일 전태일 여사 50주기가 됩니다. 살아계시면 우리나라 나이로 73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전태일의 죽음은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선 전태일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달 11월 13일이죠. 그 달 27일 날 그러니까 보름 후에 청계 피복노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어린 여공들과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죠. 아마 혹시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말에 동일방적 사건, 원풍모방, YH 무역 이런 엄청난 싸움을 거치면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은 사실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전태일 영신은 늘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노동 환경은 어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전태일은 꿈꾸었던 그 당시 노동자, 인간답게 대접받고 살자고 하는 그 사람 사는 세상은 과연 만들어졌는가? 그저 이게 꿈일 뿐인가? 오늘 좋은 친구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드린 것은 분신 혹은 자살이라는 사회적 평가나 종교적 이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훗날 기회 있을 때 생명을 다루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문 특집 기사 먼저 보여드리죠. 이 기사는 50년이 지난 지금 다른 전태일들이 옛날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리포트를 합니다. 기사는 1970년 당시 그리고 2020년 오늘의 작업 환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50년 세월이니까 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망할 수도 있겠지만 전태일 님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온몸을 던졌던 50년 전, 또 50년이 지난 오늘 그 노동자들이 여전히 근로기억서조차 쓰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현재 그 근로기준법은 5인 이하 작업장의 노동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는 50년 동안 영세작업장에서의 노동 조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참 무섭고 한심할까. 50년 동안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니. 이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에게는 이 코로나 사태는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받는 타격은 사실 빈곤층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된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첫 기사는 빈곤층이 훨씬 타격이 심하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 상위층과 소득과 지출을 비교했는데 그 하위층의 타격이 훨씬 심하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무급휴직으로 잘린 공항 노동자가 봉안이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얼마나 한심할까. 저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뒷모습만 봐도 꽤 젊어 보이는데 아이 우유값, 아이들 교육비, 또 혹시 앓고 계신 부모님의 병원비, 아니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회사나 정부가 잘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 모습이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얼마 전 화재 사고로 형제가
다쳤는데 결국 동생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죠? 영세 가정의 아동들은 뭐 이렇게 생계 문제도 고통스럽습니다만은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그 심리적 그 이 각박함이 훨씬 더 크게 확장되어서 자칫 상습적인 학대가 있기 마련이고 동시에 그 너무 힘이 들면 자연스럽게 방임하게 됩니다. 2020년 오늘 우리는 오늘의 전태일을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하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내일로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서 과연 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갑자기 귀족 노조가 되어버린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미워집니다.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요, 이제 흔히 지금 공유경제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때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 또 이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계급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 하나 볼까요? 네. 뭐 그냥 그림으로 보면 잘 그린 아주 멋진 그림 같은데요. 새로운 노동자로 등장한 라이더, 소위 배달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연속기획 2020 전태일 일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조금 새롭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어떤 노동 조건 아래 어떻게 힘들게 지내는지.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그저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죠. 네. 그림이 참 가슴 아픕니다. 보통 수수료를 중심으로 해서 라이더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 넌 어디서 무엇을 픽업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 IT가 워낙 발달해서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람을 찾고 그 IT가 시키는 대로 새벽에서부터 뭐 24시간 일하게 되죠. 배달 노동자들의 허리가 다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통 뭐 이런 이 경제를 플랫폼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공장과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과 운송망을 갖지 않는 그런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 필요한 사람과 그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그 사업을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뭐 이게 그야말로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때는 대부분 다 또 다른 책임자가 생기는 겁니다. 배달하는 책임자.
배달 노동자라고 그러죠. 근데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그 배달 노동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자동차로 움직이든 뭐 오토바이로 움직이든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뭐 이력서를 받고 뭐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필요에 따라서 다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놓아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안전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들 작업 환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열악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택배 회사들도 이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이분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이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보시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도표를 보면요, 정규직 우리 노동자 전체로 보면 정규직이 1,300만 정도 되고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소속돼 있지 않는 비정규직이 약 742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약 37% 정도죠. 그러니까 이 정규직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 노동하는 사람이 460만, 또 시간으로 하는 사람이 325만, 또 비전형인, 그러니까 이렇게 뭘 이게 정해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려진 그런 비전형이 약 207만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타격받는 사람들이 이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노조의 기능으로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비정규직이 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결국 내 아들, 여러분의 딸, 아니면 내 남편,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어련히 잘 살려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양한 것은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고통과 힘듦을 위로하느라고 그래도 물건 전달할 때 따뜻한 편지라도 하나 써주고 따뜻한 커피라도 내놓고 음료수를 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조금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평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만평은요, 이 노동 현장의 문제점들이 노동 계급으로 분화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노상 알현도입니다. 알현도. 알현이라고 하면 옛날 왕 군주시대 때 일금을 뵙는 일이죠. 가진 자 양반, 또 정규직인 중인들, 그리고 비정규직인 상민들. 또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는 소위 흔히 임계장으로 불리우는 노비, 이렇게 네 계급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 끔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과연 저 위에 있을까? 혹시 내가 다시 저런 시대에 태어나면 임계장이었을까? 아니면 비정규직이었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좀 화가 좀 치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셨는지요? 혹시 저 중에 저 임 계장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데 지금쯤 우리가 전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매일매일 허리를 굽신거리며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 먹던 빵을 던져주어도 황공하게 받아 먹어야 하는 그런 삶은 적어도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긴 하십니까? 50년 전 전태일이 꿈꿨던 인간 대접받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전태일 50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자 사명이 우리는 다시 전태일의 모습으로 살자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너튜브 코너입니다. 앞 코너에서 저희가 우리 사회 노동 계급의 문제를 비판한 만평을 보셨죠? 이 사회 계급이라는 것이 저절로 신분이 되죠. 뭐 과거 뭐 양반 상놈 있었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신분이 아직까지도 그런 신분이 유지되는 나라가 몇 군데 꽤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나라에는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서 사는 그런 공화 국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인식과 태도로 어떤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그 2018년에 만들어진 공익 광고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보다 높은 벼슬이 있을까요? 을이 존중받아야 갑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제목이 벼슬입니다. 이 코믹하게 닭 머리 벼슬을 쓴 힘세고 높은 분들이 마구 아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죠. 벼슬이란 이름처럼 그냥 닭 머리 정도 천박한 인식임을 광고는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웃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앞에 본 만평처럼요. 그 노동분리표 말이죠. 자신의 속한 일터이자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소위 불평을 얘기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또 제도 개선을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오죽하면 노비로 표현된 임계장, 그 수많은 아파트 관리원들이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특히 비전형 노동자 같은 경우 일터에서 쫓겨나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 그분들이 감히 어떻게 나서서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벼슬이 높다 하되 사람보다 높을 소냐. 자기 이익 챙기자고 갑질행위 웬 말이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보다 높은 벼슬이 있을까요? 을이 존중받아야 갑도 존중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고개를 좌로 우로 흔들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연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벼슬질한 것 기억하십니까? 갑질한 적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대부분 다 높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굽실거리고요. 또 그 굽실거리는 것이 화가 나서 그 화풀이는 대부분도 다 아랫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저희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그냥 순응하고 삽니다. 에이 뭐 다 그러고 사는 걸 뭐 법을 바꾸려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 을끼리 서로 정말 물고 물리며 더 심한 경우에는 갑을 정한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어떠면 심각하게 우리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껴안고 분신을 한 전태일, 그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선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전태일 자신 스스로도 상당히 그 삶에 겨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보다 훨씬 더 약한 힘들어하는 그런 여동생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는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는 그분이 특별하게 선택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동운동의 메시아가 된 것, 이런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는 몸으로 노동을 하며 그 노동에 가는 가치를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보기엔 우리 전태일 여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태일님을 기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번째 코너 향기 있는 삶은요. 가끔 소개해드린 신영전 선생님 칼럼과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워낙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책이 그 칼럼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 이 칼럼과 책을 두 개 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 이름이 퓨즈만이 희망이다라는 그 책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컬럼 이름도 그 퓨즈라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보통 두꺼비집이라고 그럽니다. 흔히 우리가 그 두꺼비집에 조그만 나무로 만든 가늘한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절 지금은 이제 보통 다 전격 전압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전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버가 되면 전압이 세지면 할 수 없이 중간에서 그 전압을 차단하는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이 퓨즈가 합니다. 전기 차단 장치인 셈이고 동시에 거꾸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 장치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신영전 선생님 표현대로 한다면 이 퓨즈야말로 재재난 시대에 꼭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보통 이게 참 창피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휴즈가 끊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구리철사를 구에다가 그 구리철사를 돌돌돌돌 이렇게 막아 넣습니다. 그러면 전기 끊어진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약점이냐면 이게 화재가 약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 휴즈고 왜 퓨즈가 중요할까 하는 것을 우리 쓴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사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 필자가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소위 몸이 아프게 되면 특히 이제 감기 증세가 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편도부터 신호가 온답니다. 편도가 붓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쓴 선생님 생각에는 이 편도선이 세상의 몸으로 보면 휴즈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휴즈를 잘 고장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것 그러면 이 몸도 이 컨트롤이 잘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회적인 것을 보면 소위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을 휴즈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 신호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이겨낸 것으로 봐도 단순히 백신이나 치료약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의사 선생님, 이 신 선생님 말씀을 하십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휴즈, 그 안전장치가 고장나지 않도록 그 사회적 약자가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기적으로 이런 휴즈가 끊어지는 행위가 생기면 물론 전력이 다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장면을 가끔 TV 뉴스에서도 보는데 아무 문도 닫고 다 식당도 닫고 해서 제 1단계 해가지고 하는 외국이나 우리나라인데 보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위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경계 신호인 셈이야. 그냥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런 휴즈처럼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우리 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 번 아픈 곳이 중심이다. 그래서 휴즈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시대에 또다시 전태일인가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좀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선생님께서 휴즈만이 희망이다 라는 표지로 책을 내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판사는 책 홍보를 위해서 몇 장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재재난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번 감염병 대유행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과 사회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간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어쩌면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살피고 치유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해법이다. 괜히 생각 없이 구리철사를 묶어서 대형 화재를 만들지 말고 질 좋은 휴즈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태일 특집 3부작의 일부 내가 전태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노동자들의 죽음 문제, 또 세 번째 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자꾸 관심 가느냐? 저는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안전장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또 강조드립니다마는 전태일은요, 과격한 노동운동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화의 제목도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그저 우리처럼 그냥 그렇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전태일은 사람임을 꿈꿨고 또 사람임을 꿈꾸면서 자신 스스로가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몇 번 늘 강조합니다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산업 현장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무엇이 노동인지를 해석하기가 이젠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 무엇이 노동일까라고 하는 것도 규정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어떤 노동이든 그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노동 뒤에는 늘 사람 손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는 권리이며 의무인 셈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원래 계급과 신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역시 교회에 머물고 있는 교회 사람이어서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 다스리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래서 그러신지 한참 후편에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우리도 왕을 좀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바로 곧 사람이 다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 50년 전에 공민학교 출신 22살 청년 전태리 몸을 던지면서 외친 우리는 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 이 절규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 누구에게도 행복해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손을 포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사람 냄새가 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여러분, 함께 사람으로 살자고 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보영 선생님 웨이트 트레이닝 코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디빌딩계 전설을 불리운 우리 이보영 선생님 진행하는 이보영 집으로 돌아온 헬스장 코너입니다. 코로나 시대 면역력을 키워주고 질병 예방과 치료 트레이닝 비법, 바로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펼쳐 보입니다. 오늘은 질병 예방 치료 웨이트 트레이닝 비법 재활 근육 강화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 다시 평강이 있으시길 빌고 기술의 박현주, 김대하, 진행의 장혜랑,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재활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머리와 척추와의 구조적 생리적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머리가 정렬을 하고 안정적으로 경추 위에 있으면 머리 무게가 약 4.5kg 나갑니다. 이 무게를 안정적으로 받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추 맨 끝부분에 보면 1번 경추가 마치 요란다리처럼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아요. 경추 1번의 위치는 코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척추뼈들은 각도가 3도 정도로 해서 굉장히 움직이는 게 둔화되지만 1번 경추만큼은 좌우로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척추가 우리가 진화가 됐어요. 생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척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충분히 돌립니다. 여러분 미약해 많이 보셨죠? 동물에서. 자, 얼마나 귀여워요. 걔네들이 머리를 좌우로 돌립니다. 척추뼈 동물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경추 1번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인접하고 있는 맨 끝부분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머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에 올바른 자세 하는 건 없습니다. 머리는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머리 뒤에 후두걸이 항상 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팁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걷기를 할 때 보통 주문을 할 때 팔을 힘차게 휘두르면서 보폭을 넣게 하고 턱을 당겨라 하고 주문을 합니다. 턱을 당기면은 뒤에 경추 만곡이 사라져요. 이거는 집단이나 조직에서 어떠한 특별한 주문에 의해서 턱을 당기는 건데 생리학적, 기능학적으로 볼 때는 턱은 당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밀고 15도 각도로 지켜들면서 아주 거만한 자세, 이것이 목을 건강하게 하고 경추의 전만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꼭 유념하시고 걸으실 때는 턱을 올리고 아주 건방지게 걸어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4가지 동작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씩 제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목 스트레치로 들어갑니다. 역시 척추를 바로 세워서 요추의 전만이 꼭 살아야 됩니다. 모든 운동과 자세는 요추 전만에서 시작됩니다. 가슴을 펴시고, 그리고 스트레치라고 하는 건 근육이 경직되거나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자, 다리를 넓게 벌려서 안정적으로 하시고, 손 한쪽을 머리 옆을 잡습니다. 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동작이. 목에 힘을 빼고 잡아당깁니다. 목에 힘을 빼면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귀가 어깨에 닿을 때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평소 때에 목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힘을 쭉 빼요. 한마디로 우리가 잠잘 때 머리 베개에서 머리가 툭 떨어지는 순간처럼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시원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10초, 길면 20초, 더 이상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향을 바꿔요. 네. 자, 이쪽 손을 또 머리를 잡아당겨서 지그시 누릅니다. 서서히 힘을 빼고 귀가 어깨에 점점 닿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주 시원해요. 자, 이걸 보면은 머리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경추를 압박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네, 자, 덤벨을 들었습니다. 이게 웨이트 장비죠. 그 재활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힘도 필요하고 장력도 필요하고 압박과 스트레치, 네,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함께 해볼게요. 자, 그러면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을 받쳐주는 중요한 근육이라고 하는데, 흉쇄 유돌근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죠. 어깨에 붙어 있죠. 그러면 어깨에 붙어 있는 승모근, 견갑근은 이 중요한 근육에 흉쇄 유돌근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강해야 흉쇄 유돌근이 제 기능을 합니다. 자, 어깨를 쭉 올립니다. 올려서 어깨 높이가 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로 맥시멈으로 올립니다. 자, 그리고 3초 내지 4초 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호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자재로 쉬었다 들여마시기를 계속합니다. 자, 다시 올릴게요. 자, 올리면서 호흡을 자유자재로 내쉬고 들어마시기를 반복을 합니다. 자, 정지했다가 또 천천히 내립니다. 자, 다시 올릴까요? 자, 다시 한번 올려서 3초, 4초, 길게는 10초까지도 좋습니다. 자,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요. 자, 이걸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무게도 가볍게 했다, 동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해보면 그 다음날 어깨가 아주 굉장히 통증이 옵니다. 그걸 보고 이게 재활운동 과정이 이렇게 참 어렵구나, 하기 쉬웠는데 하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역시 웨이트 장비를 사용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쿼트 하면은 보편적인 양쪽에 있는 근육들, 내전근이라든가 스라근들이 작동을 합니다만은 이거를 삐뚤어서 약간 틀어주면은 내전근 또는 이상근 등등의 아주 깊숙이 있는 내재 근육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리를 잡아볼까요? 보통 스쿼트가 이렇게 되죠. 자, 다리 하나 뒤로 스며시 20cm가량 뺍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자세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앉는 겁니다. 쭉 앉아요. 척추를 펴고 쭉 앉아서 다리가, 허벅지가 수평이 되도록 앉았다가 엉덩이 빼고, 그리고 3초, 4초, 길게는 10초까지 버티는 게 좋습니다. 자, 고통이 오죠. 허벅지 뒤쪽에 또 엉덩이 쪽에 고통이 심합니다. 자, 이러고 또 일어나요. 자, 일어났다가 이거는 바로 앉아요. 앉을 때의 시간을 끌어야지 일어서서 끄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다리 힘주고, 자, 주저앉습니다. 가슴을 펴고, 그리고 앉았을 때에 보통 3 내지 4초, 길게는 10초 이상을 여기서 버팁니다. 네, 한 10초쯤 가면은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요. 자, 이러고
또 일어납니다. 자, 이런 스태거드 스쿼트 동작입니다. 자, 항상 스쿼트 할 때에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 주전만이에요. 허리가 구부린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면은 오히려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디스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요추 만곡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걸 무너뜨리면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가슴을 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동작. 이번에는 사이드 플랭크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외복사근 그리고 골반 근육 역시 장요근이죠. 자,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자, 누울게요. 옆으로. 우리가 책자나 교과서에 나오는 동작을 꼭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옆구리를 들어요. 근데 이게 흔들려요. 균형이. 그럼 짚어도 돼요. 네, 아주 이쁘게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골반이 땅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돼요. 근데 과신전돼서 이렇게 되는 건 이거는 안 좋습니다. 옆이 일자가 되게끔 하는데, 자, 이렇게 흔들리죠? 그럼 잡으세요. 자, 그렇게 했다가 한 10초, 길게는 20초, 그리고 또 천천히 내려놓고 땅에 닿는 순간 또 빨리 올려요. 자, 이거를 3번 내지 4번을 복합 반복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면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힘이 아마 웨이트 트레이닝에 하는 기법보다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쭉 돌고 나면은 역시 2, 3분 쉽니다. 내가 힘이 좋다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권해드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휴식을 가졌을 때 근육은 다시 재정비해서 강한 신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세트 끝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자, 이거 3번 반복을 합니다. 자, 이거 오늘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